볼까요? 자, 신석기 시대의 생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사의 형성 보겠습니다. 해안이나 강가를 중심으로 정착마을을 형성했다. 부족사에 족장이 존재하나 정치 권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자급자족 경제에 근거한 평등사회다. 자, 족장의 밑줄 그시고 평등의 밑줄 그시고 기본입니다. 주거, 움집, 구덩이를 파고 반지하식 가옥, 바닥은 원형이나 반형, 하덕은 집 중앙에, 저장 구덩이는 벽면, 출입문에 4명에서 5명 정도 가족이 추정됐다. 이 주거 문화 가지고도 끊임없이 출제되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주거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볼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자, 구석기의 주거 문화가 뭐 있었어요? 어디에 살았다고요? 동굴, 그 다음에 막집, 그 다음에 바위, 그늘. 그죠? 네. 바위 위에서 살기는 좀 그렇죠. 햇빛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인들은요, 움집, 움푹 들어갔죠.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집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무 이파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변을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었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하덕을 만들었겠죠. 이렇게. 그리고 사람에게 옹기종기 주변에 몰려서 앉아 있었겠죠. 이렇게. 이게 움집입니다. 움푹 들어갔다. 그래서 형태 볼까요? 자, 이건 뭐 형태를 할 것도 말 것도 없죠. 뭐 이런 형태니까. 이것을 원형이라고 불러요. 원형. 또는 방형이라고 불러요. 보시면 이렇게 원형처럼 되어 있죠. 방형이죠. 방형이죠. 이건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모습을 얘기합니다. 보시면 방형이란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정사각형의 모서리 부분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이렇게. 자, 이와 같은 형태를 방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원형은요, 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원형과 방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석기인들이. 그 다음에 청동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동기 얘들도 움집을 사용합니다. 네, 움집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청동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급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는 평등사회라고 그랬죠. 구석기, 신석기까지는. 그죠? 그럼 청동기가 가게 되면 계급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잉여 생산물. 그럼 돈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아주 가난할 때 지하 단칸방에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차차차차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어떻게 해요? 2층을 올라오고 3층을 올라오고 아파트를 얻게 되고 아파트 평수도 점차 넓어졌을 거거든요. 똑같아요. 가볼까요? 움집은 움집인데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어요. 훨씬 더 커졌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구조 똑같아요. 이렇게 대신에 커졌죠. 커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걸 장방형이라고 불러요. 이건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 같아요?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요. 보시죠. 깎아보시죠. 이렇게. 이걸 장방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형이냐 원형이냐에 따라서 또는 장방형에 따라서 방형이 길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장방형 또는 방형이냐 원형에 따라서 신석기인지 구석기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단어 하나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청동기인들입니다. 자, 청동기인들은 그리고 저장 구동,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즘 치면 쉽게 해서 냉장고야. 냉장고를 신석기 시대는 입구 쪽 가까운 부분에다가 이렇게
저장 구덩을 만들어요. 불 옆에 놔두면 금방 음식이 변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청동기가 되면 외부로 나오게 돼요. 예, 외부로 나오게 저장 구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저장 구덩이 외부로 나오기 시작한다. 청동기 때 음식이 변할 걸 방지해야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 청동기 후반에서 철기로 넘어가잖아요. 철기로 넘어가면 구조들이 이제 지상가옥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형태가 지상가옥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농경이 시작되면서 농경 문화의 발전사에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버리는 게 아니라 보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상의 가옥들이 드디어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지상가옥입니다. 이해 가셨죠? 왜? 이것보다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데 훨씬 더 편리하다. 편리성을 띠고 있다. 예, 저장의 편리성. 지상가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편리성을 띠게 된다. 단점이 있다. 단점은 뭐가 있죠? 이게 다 움집의 특징이 뭐죠? 보온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하철 탈 때 지하로 들어가면 훨씬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비해서. 뭐야 그럼? 단점이 난방이 돼 안 돼? 난방이 되지 않아. 그럼 난방이 안 되면 난방을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뭐가 이제 본격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전통적인 난방? 온돌? 그렇지. 온돌방들이 즉 온돌 구조들이 드디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요 집들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할까? 위치를 봐야 되겠죠. 동굴, 막집, 바위 전부 다 이건 산이죠. 산이죠. 여기는요. 얘들의 생활 근거지가 강이나 바닷가겠지. 강이나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런 게 나타나야 되겠지. 자, 강이나 바닷가에 음식을 구하기 위한 부분은 편리성이 있지만 불편한 점이 있죠. 태풍이 분다든가 폭우가 쏟아질 때 나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지역이 어디요? 언덕 구자를 써서 구릉지로 이동하게 됐다. 이동하게 됐다. 그럼 음식물을 먹고 쓰레기를 버렸다. 이걸 뭐라 부르지? 조개를 잡아먹고 버린 거 이걸 뭐라 부르? 폐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신석기의 폐총이 강가나 바닷가에 등장하는 거지. 그걸 아까 구분하라는 게 뭐예요? 부산의 동삼동하고 서울의 암사동을 세분화시키는 거야.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부산하고 서울, 부산의 동삼동, 서울의 암사동. 폐총의 유무를 물어볼 거예요. 조개를 잡아먹고 버린 폐총이 있는지 없는 유무를 물어볼 거예요. 부산은 있다 없다? 폐총이 있다. 서울에는 없다. 꼭 구분할 것. 자, 다시 구릉지에서 폐총이 발견될까를 물어봐. 폐총 발견 유무를 물어본다. 발견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구릉지에서 폐총이 발견되면 안 되지. 왜? 생활 근거지가 언덕이잖아. 아셨죠?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 네. 이건 주로 어디로 구조를 가져갈까요? 얘들은 주로 이제 배산 임수 구조를 가지기 시작해요. 배산 임수 구조를 가진다. 배산 임수 등 배자야. 등 배자. 등 뒤에는 뭐가 있죠? 산이 있겠죠. 등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죠? 물이 흐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배산 임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단 여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시험 문제를 풀 때 틀릴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배산 임수는 뭐냐면 우리 풍수지리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풍수지리 기본이에요. 여러분 집에 사시면서 봐보세요. 집들을 보면 전부 다 산 언저리에 거의 대부분 초기 집들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청동기 후반 철기 시대의 지상 가옥들은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 배산 임수 구조를 가지고 있다. OX? X. X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풍수지리는 우리는 신라 하대에 들어와. 풍수지리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할 때는 풍수지리의 기본은 배산 임수가 맞아요. 단 이 시기에는 풍수지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배산 임수가 가장 적합하더라. 그래서 배산 임수를 가져가는 거지. 풍수지리의 적용을 받아 배산 임수를 구조를 가졌다. 이건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오리를 범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주거문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가장 핵심 뭐죠? 이 구조를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왜냐면 이 그림을 던져주지는 않을 거거든, 시험장에 가서. 그렇다면 이 말 장난을 가지고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이게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철기인지를 물어볼 거거든. 그거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 유인물로 다시 옵니다. 예술활동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입니다. 토우, 암사동에 토우가 발견됐다. 토우, 흙으로 빚은 인형 같은 것들. 안면상, 양양오산리 흙으로 빚은 얼굴 모습. 그 다음에 동삼동 폐총, 옹진반도 소야도에서 조개 껍데기를 만든 폐면. 그 다음에 호신부, 강아지라든가 뱀, 여인상들을 조각한 예술품. 그 여인상 밑줄 한번 볼까요? 이게 경찰 기출에 한번 떴던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 울산 신암리에 여인상이 있죠. 흙으로 빚은 것. 요거 던져주고 시대를 물어봐요. 신석기. 그 장신구, 목걸이나 팔찌 이런 칠해거리들이 나타났다. 매장풍습, 동무덤, 온간을 썼다는 얘기예요. 온간을 썼다. 그 다음에 운무덤, 움푹 파서 묻었다. 그 다음에 화장을 실시했다. 공동묘지도 발견된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원시신앙의 별표 하나 할까요? 원시신앙. 별표 하나입니다. 기본이에요. 누구나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애니미즘. 정령신앙이라고 그러죠. 정령신앙. 우리말로 보냐면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해, 구름, 비, 천둥, 우박 등과 같이 자연물에 대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 좀 더 줄이면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로 줄일 수 있어요. 요약하면, 축약하면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게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라고 그럽니다. 해, 구름, 비, 천둥, 우박.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애니미즘은 우리 집 뒤에 있는 바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깨끗한 물이 있거든. 이 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집 또는 애할머니 집 시골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당산나무? 마을 어귀에 가장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 있잖아요. 일부 소나무가 아니고 좀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호하기 펜스 딱 쳐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을이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애니미즘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막 제사도 올린다고 저기서.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특정 동식물과 연결되어 있죠. 특정 동식물과 연결, 숭배하는 사상. 대표적인 게 당군신앙, 곰과 호랑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을 영어로 샤먼이라고 그러죠. 즉 묵격주의. 인간과 이영혼을 또는 하늘을 연결시키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것이다.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는 보시면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는 하늘이라고 표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면서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떤 때는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천둥 번개를 치고 궁금해지잖아요. 여기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걸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이때 가장 지식인, 그 당시 제일 지식인은 누구예요?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 무당이 하늘의 뜻을 알겠다고 알아보고 싶어서 여기에 이런 대나무를 세웠어요. 그리고 대나무에다가 요즘 무당집가 뭐가 있어요? 빨간색 리본을 달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무당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표기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무당집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대나무에 빨간색 리본이 있는 집을 찾으면 돼요. 이게 무당집이에요. 자, 그리고 하늘의 뜻을 물어봤어요. 대나무를 두는 이유는 소나무는 가지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하늘을 일직선으로 곱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대나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대나무를 사용해요. 그리고 무당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 즉 알림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알림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샤머니즘이다. 자, 그냥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상형 문자입니다.
좀 정자로 써볼까요? 이게 뭐죠? 무당 무자입니다. 무당 무자입니다. 그래서 무당 무자가 뭐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우리 역사에 나오죠. 무자가 나오죠. 무당과 관련된 역사 용어 뭐가 있죠? 봐봐요. 뭐 적은 것 같아요, 선생님? 경신한국, 우리 조선 숙종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갔다 와볼게요. 조선시대.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기억나세요? 한 바퀴 도신 분은 기억나실 거고 처음 하신 분들은 몰라도 돼. 상관없어.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무고의 옥이에요. 이 무자가 뭐예요? 이 무자를 써요. 숙종의 두 번째 부인이던 장희빈이 인연왕을 무고하기 위해서 사대문 밖에 있는 무당을 궁궐 안에 끌어들여서 가짜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송곳을 콕콕 찌르는 행위. 이때 무당을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옥고를 치르게 됐다. 그래서 무당 무자와 옥고를 치러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 사건을 뭐라 불러? 무고의 옥이라 불러요. 내용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뭘 알아야 돼? 순서를 잡아줘야 돼. 순서가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다음에 무고의 옥이 나와야 돼. 이거 한 바퀴 도는 사람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무고의 옥을 오늘 처음 한 바퀴를 돌았는데 무고의 옥을 처음 듣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해서. 됐죠? 그 뒤에 조선시대에 무고의 옥이 한번 나올 때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무자를 알아둬야 할 이유가 여기에 다른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가죠. 사모님 듣고 영혼 숭배 사상.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걸 예문으로 뭘 잡아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상이 어디 나라에 나타납니까? 옥저에 등장합니다. 옥저에. 옥저에 영혼 숭배 사상이 등장하죠. 어떤 걸 통해서요? 자,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 집이라고 볼까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시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 영혼이 떠돌다 보면 배가 고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 여기 처마 밑에 이런 항아리에다가 뭘 담아놓으면 될까요? 쌀을 담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영혼 숭배 사상이라 불러요. 네. 이해가셨어요? 옥저에 뭐라고요? 영혼 숭배 사상이 시신은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와서 드세요 하는 게 항아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저 할 때 이렇게 암기사항 외우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세로를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셨습니까? 옥저의 민며느리제. 딸내미 팔아먹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거. 이건 뭐야? 매매혼적 성격.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들끼리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매매혼적 성격의 민며느리제고요. 그 다음에 영혼 숭배 사상인 항아리에 쌀을 담아놓은 풍습이 있었다. 옥저하면 이 세 단어가 꼭 떠올라야 됩니다. 옥민항 이렇게 오시면 문제 풀 때 그냥 1초 만에 탁탁 풀어내야 됩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암기사항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암기사항이다. 뭐 암기사항은 또 필요악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역사 공부를 할 때 필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필요해요. 필요악이지 않나 암기사항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사항 종종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암기사항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오지 않았나요? 첫 번째 뭐 기억나세요? 농경의 시작 알려주는 유적지. 봉평 신탄조. 봉사는 집탄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 탄화된 뭐가 발견됐다? 조가 발견됐다. 봉평 신탄조 옥민항. 오늘 옥조도 해야 돼요. 옥민항 이렇게 봤을 때. 자, 토기 사용 보겠습니다. 자, 토기를 한번 또 볼까요?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 한번 볼까요?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 한번
전공자다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도자기. 읽어보시죠. 토자기. 근데 지금 우리를 뭘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토기를 배우죠. 그죠? 이거 잘라볼까요? 도와 자기로 합성화된 거죠. 그죠? 그죠? 우리는 도자기라고 불러요? 토자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토자기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봐봐요. 이거 일본 애들이 쓰는 용어예요. 톡이란 말은요. 오케이? 빼고. 이건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쓰는 용어가 도자기예요. 자, 그렇다면 토기 한번 봐볼까요? 토기는 농경이 시작되면은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왜? 음식을 조리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돼요. 토기가. 구석기 시대에 토기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신석기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일본 애들이 뭐라 부르는 거야? 토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것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릇도자를 써요. 인조자를 쓴다고요. 우린 일본의 잔재 교육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되는 거야? 토기가 아니라 도기와 자기로 구분해줘야 되는 거야. 일본식 교육이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선생님이 국정교과서에 지필위원으로 간다면 이것부터 떼다 고치고 싶어요. 빗살무늬 톡이 틀렸다고요. 뭐로 바꿔야 되는데 제대로 간다면 빗살무늬 도기가 가야 돼. 박물관에 가보시면 토기관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도기관, 자기관 이렇게 불러요.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는 바뀌고 시작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보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일본식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도기와 자기의 차이점 뭔가요? 물어보잖아요. 설명할게요. 훨씬 더 전문적인 교육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초과정인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도기 보겠습니다. 또 자기도 보고요. 노지에서 굽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굽는 거야. 뭘 통해서요? 장작불 피우고 노지에서 굽는 거예요. 최대 맥시멈 온도가 몇 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노지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밀폐되지 않고 기껏 봐야 40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400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요. 단단히 구워지기 좀 힘들겠죠? 자, 자기는요. 보통 우리 뭐라 불러? 밀폐된 공간 뭐라 불러요? 가마라고 그러지. 가마에서 구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0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걸 자기라 불러. 자, 그러면 봐봐. 신석기, 청동기, 철기 전부 다 뭐라 해야 돼? 도기라고. 도기. 그 다음 어디? 가야사, 신라사, 백제사, 고구려사 전부 다 뭐예요? 다 여기서 구워요. 다 여기를 뭐라 불러요? 도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토기예요. 토기예요. 온도에 따라서 굽는 방식이 달라졌어. 자, 여기는 후백제 때 처음 우리나라에 중국으로부터 기술 유입이 돼요. 중국의 오월이라는 나라로부터 자기를 굽는 가마 기술이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통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고려잖아요. 그리고 연결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조선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자기는 원래 뿌리가 가면 여기 되지만 우리 시험장에 갔을 때 봤을 때는 고려자기, 그 다음에 조선의 백자 이렇게 등장. 이게 전부 다 가마로 굽는 것들이에요. 그럼 최소한도 우리가 토기가 뭐고 자기가 뭔지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구분하지 못하고 막 암기식의 공부는 큰 의미가 없어져요. 네. 또 애우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도기와 자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이 토기는 앞으로 뭐로 바뀌어야 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 그러나 우리 시험장에는 아직까지 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일단 토기라고 하는 용어는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단 속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묵시적인 약속은 뭐죠? 예, 토기가 아니라 선생님 도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는. 선생님 그거 토기 아니에요. 도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톡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독인데 이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묵시적으로 약속이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됐죠? 토기와 자기에 대한 구분. 결과적으로 뭐야? 노지에서 구느냐 가마에서 구느냐 그 온도가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훨씬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단단하지.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 이게 비쌀까 이게 비쌀까? 오래된 걸로 보면 이게 훨씬 더 비싸잖아. 근데 오래됐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니에요. 그 예술 작품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신라 시대, 가야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토기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사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면 안 돼. 10만 원도 안 쳐. 박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자기들이 훨씬 더 비싼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교재 기본 잡아서니까 한번 볼게요. 좀 더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전기 보겠습니다. 신석기의 토기, 전기. 일은 민문이 토기다. 민문이는 민문인데 빠르다, 그죠? 잘라봐. 일은하고 잘라봐. 일은 민문이 잘라봐. 슬러시 잘라봐. 그리고 그 위에 하살표를 여백에 잡아야 되겠지. 청동기는 민문이 토기, 그냥 민문이 토기. 구분하셔야 돼. 똑같은 무늬가 없는, 민이라는 말은 무늬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늬가 없는 토기, 일은 민문이와 그냥 민문이가 달라져요. 일은 민문이는 신석기, 그냥 민문이는 청동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그 밑에 그림을 같이 한번 볼까요? 덧무늬 토기. 약간 무늬를 좀 덧붙였다는 뜻이에요. 약간 예술성이 가미되기 시작했죠.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중기가 보겠습니다. 눌러찍기 무늬,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중기를 대표하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무늬다. 후기 갑니다. 우리 후기에 농경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조피수수가. 그러다 보니 농사와 관련된 있는 물결무늬, 번개무늬, 토기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끔 우리 이제 경찰 같은 시험 문제 보면 전기, 중기, 후기를 갖다가 섞어놓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경찰 준비하신 분들은 전기, 중기, 후기를 엄격하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직은요. 일반직에서는 이름 민문이와 그냥 민문이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청동기로 갈까요? 네. 27페이지 청동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청동기 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천년경입니다. 기원전 천년경이고요.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었다 그랬습니다. 비파형 동검. 자, 청동기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끔 성분을 가지고 지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청동기는 우리가 먼저 시작된 건 아니죠. 그죠? 중국 애들이 먼저 시작했죠. 보겠습니다. 중국 애들의 청동기 성분 보겠습니다. 구리하고 주석이에요. 우리나라의 청동기를 한번 성분을 분석해 봤어요. 우리는 뭔가요? 구리하고 아연이에요. 구리하고 아연이에요. 이걸 우리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렇습니까? 보겠습니다. 봐보시죠. 청동기에는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영향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청동기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 영향권이 있었나요? 물어본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북방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았다. 북방 시베리아의 영향권이 있었다. 구분하는 거예요. 선생님, 북방 시베리아는 어딘데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수없이 제가 그릴 건데요. 요 강을 우리 뭐라 부르죠? 요하, 우리 한자식 표현 방법 강하자입니다. 중국식 발음으로는 라호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호호 이렇게 합니다. 강을 갖다가 우리는 하, 얘를 허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요동, 여기를 요소.
박으셔야 돼. 눈에 박으셔야 돼. 앞으로 아마 수천 번 저하고 이론 시간에 문제 풀이 전에 수천 번을 이 지도를 그릴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부르죠? 만리장성이라 불러요. 만리장성 이쪽에 이제 북방 민족들이 운거하고 성장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작전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자, 봐봐요. 중국 애들이 봤을 때, 여기 중국이에요. 구리와 주석을 사용해서 청동기를 사용했다고,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북방 시베리아는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가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가 몽골 땅이에요. 여기가 북방 시베리아 지역이에요. 몽골 위쪽과 러시아 경계 좀 되는 게 북방 시베리아. 우리 문화는 결국 중국이 아니라 청동기는 이렇게 문화가 전파됐다. 문화의 전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뭘 갖고 가요? 이건지 갖다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 거예요. 두 개를 살짝 바꿀 거예요. 중국의 청동기의 성분은 구리와 아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금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구리와 주석이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중국은 구리와 주석, 그 다음에 우리는 구리와 아연. 이렇게 하면 죽어도 안 헤어지지. 그죠? 지금 이해는 가는데 시험장까지 이걸 가져갈 수가 없지. 그죠? 예. 우리 크리스마스 노래 혹시 아시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구주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예. 예. 구주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구리와 주석은 어디라고요? 중국에. 우리는 뭐예요? 그럼 당연히 구리와 아연. 외우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구주는 저기가 아니고요. 저기 유럽에서 왔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아니고요. 우리 역사 공부기 때문에 암비를 하자는 거죠. 예. 구주, 기쁘다 구주 오신 분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워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벼의 재배. 별표 한 3개 하실까요? 벼의 재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제가 골랐습니다.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렸고요. 여주 후남리, 부여 송국리. 여주 후남리가 지금도 우리가 마트에 가서 쌀 가격을 보면 여주 쌀이 가장 비싸게 팔려요. 일반 쌀 가격 막 3만 원 할 때 여기는 막 5만 원, 6만 원 해요. 그만큼 여주 쌀이 어떻게 해요? 좋다는 거거든요. 예,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쌀을 납품받는 게, 왕실에서 쌀 납품받는 게 여주 쌀이었어요. 너무 기름지고 맛있어요, 밥이. 우리 베트남 쌀 가끔 한번 먹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퍽퍽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왜 먹어보냐고요? 나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저는 일부러 한번 먹어봐요.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입맛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국수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남 국수 먹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쌀이 너무 맛이 없어. 자, 봐볼까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조선시대에 국내부에서, 내장원에서 여주에 있는 땅을 다 매입해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농사를 짓게 하고 납품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쌀을 갖다가. 그만큼 여주 쌀이 귀한 지역이기도 하고 귀한 쌀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애우라는 얘기야. 여주 쌀 애우시라는 얘기야. 아, 여주 쌀이 그만큼 맛도 좋고 품질이 뛰어나구나. 이게 언제부터라는 거야? 청동기 때부터 이미 소문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여 송국리는 부여를 가보신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부여는 평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요. 평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름지고요. 옥토라고 얘기합니다. 부여 송국리하고 여주 후남리는 벼의 재배단지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석기하고 구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유적지를 한번 정리해봐요. 구석기 유적지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들어간다고 했죠? 끝에가? 거의 대부분이 굴. 신석기는 4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폐총 한번 해볼까요? 폐총 유무에 따라서 부산의 동삼동, 서울의 암사동. 그다음에 농경이 시작된 것 외우라고 그랬죠. 봉평 신탄조, 봉산의 집탐리, 남경의 평양 유적지. 탄화된 조가 발견되었다. 그 다음에 청동기 대표적인 거 쌀, 부여쌀, 그 다음에 여주쌀. 다 외워졌잖아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부분 다 해결해 줬잖아. 그것만 하시면 돼. 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암기라도 몇 개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식사 시간 되잖아요. 제가 외우란 거 한번 해보세요. 식사하시면 한 숟갈 뜰 때마다 밥 두고 구석기 시대 동굴, 굴.
신석기가 안 외워지네. 신석기도. 그다음에 청동기도 한 번씩 외워보시면 안 외워지면 여러분 머리를 한번 타대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안 되는 사람 이거 가지고 가. 식당에 가지고 가. 이걸 보면서 안 외워지네. 외워지네. 계속 공부해 보시면 돼. 이건요. 선생님이 해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 선생님이 노력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당연히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셔야 자기 것화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한 두 달만 해보시면요. 2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봐보잖아요. 모의고사 다 들어와 내 눈에. 다 들어온다고. 네, 들어옵니다. 해보세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계급사회 형성 보겠습니다. 청동기 문화의 전파, 요동 지방 및 청천강 이북 지역, 한강 이남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다. 계급사회 출현, 돌널 무덤과 고인돌에서 발견된 깸목걸이가 반영됐다. 돌널 무덤 보겠습니다. 밑에. 자, 돌널 무덤의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돌널 무덤. 그리고 돌널 무덤 옆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죠? 돌널 무덤과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널 무덤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걸 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져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청동기가 되는 거고 이건 철기가 되는 거예요. 철기가 되는 거예요. 자, 돌널 무덤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 땅을 파야지 이렇게. 그지? 지상에다 놔둘 수는 없잖아. 그죠? 동물이 밥이 되게 만들 수 없잖아. 자기 조상들을 갖다가 자기 부모님을 갖다가. 자, 땅을 여기 팠어요. 땅을 파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판석을 깔았어요. 즉 대리석 돌 같은 걸 이렇게 깔았다고. 일자로 이렇게 돌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깔았어요. 대리석을 깔았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팠기 때문에 흙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흙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여기다가 이런 판석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입체면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돌을 세웠어요.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깔리고 위에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관을 하나 만들었어. 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관을 여기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시신을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안치했어. 통시심전 왕화정이니까 이렇게 안치했어. 뭘 많이 사용했죠? 핵심은 돌이죠. 그리고 뭐 있겠어요? 여기다 봉토를. 흙을 갖다가 봉토라고 하거든요. 흙을 발라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돌널 무덤이에요. 돌을 사용했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 우리는 널이라고 합니다. 돌을 사용하고 널을 만들었다. 청동기인들의 대표적인 무덤. 널 무덤. 철기시대 갑니다. 자, 꽃같이 사람이 죽었어요. 땅을 팠어요. 그리고 나무관입니다. 여기는 목관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석관이에요. 석관. 목관입니다. 목관에다 사람을 안치하고 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토 흙을 발랐습니다. 이게 널 무덤입니다. 이게 청동기고 이게 철기시대예요. 이건 청동기는 어느 시대하고 유사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청동기까지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디라고요? 북방 시베리아의 묘제예요. 이걸 묘제라 불러요. 북방 시베리아의 묘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묘제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네, 이 지역에 아까 요 지역에 무덤을 발굴해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던 청동기의 대표적인 무덤들인 돌널 무덤과 거의 유사해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우리나라에 미쳤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덤에서 나타날 수 있다. 널 무덤은요, 이건 중국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부터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보면 되는 거예요? 철기 시대부터 영향권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돌 나오면은 중국이 아니라 북방 시베리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구분하시면 돼요. 고인돌. 자, 청동기 대표적인 개인 분묘로 한강을 중심으로 북방식 또는 탁자형. 그 옆에다 강화도가 다 대표적이다. 여러분가 살고 있는 강화도는 강화도의 고인돌은 가장 대표적인 북방식이다. 그러니까 남방식, 바둑판식. 이걸 다 겜돌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이걸 겜돌이라고 불러요. 돌을 받쳤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이게 길어지고 식탁처럼 길어지는 것. 이 겜돌이 커졌잖아요. 이걸 북방식.
이건 남방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한강을 기준으로 강화도에 있는 것들은 북방식. 여기는 뭐 어디냐면 전라남도의 하순, 전라북도의 고창, 고창군이 가장 대표적인 남방식 고인돌이다 보시면 돼요. 중요한 의미는 이게 현재 우리나라 유네스코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전남 하순, 전북 고창, 경기 강화도. 남방식과 북방식이 대표적인.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족장들의 문화로 보면 된다. 족장들의 무덤이고요. 결과적으로 족장이 큰 무덤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익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큰 문화들 갖다 우리는 거성 문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성 문화다. 큰 돌을 사용했다. 거성 문화가 청동기를 가장 대표하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성 문화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보겠습니다. 흙 대신에 돌로 봉분을 사서 만든 분묘로서 석청이라고도 합니다. 돌무지 무덤 볼까요? 자,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흙을 덮지 않고 돌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게 돌이 밑으로 떨어져요. 흐트러져요. 그럼 어떻게 묘가 굉장히 흉측해지잖아요. 그죠? 이걸 자기 조상의 묘라고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지? 발전시키는 게 이제 뭐예요? 훗날 고구려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발전하게 돼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걸 우리 뭐라 불러? 돌무지 무덤이라고 부르잖아요. 돌을 무대기로 놨다는 얘기야. 규칙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무규칙이지. 돌을 무대기로 놨다는 거고, 처음부터 규칙적으로 넣은 걸 뭐라 불러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부르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국내에는 뭐가 있어요? 서울에 암사동, 그다음 장수왕의 능으로 추측되고 있는 장군 총, 어디 만주 지방 지역 있잖아요. 장수왕 능으로 추정되는 장군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계단식 돌무지 무덤들이에요. 이게 발전됐다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죠? 무더기로 쌓았던 것들에서 점차 형태가 규격화 되고 계단을 만들어가는 좀 격이 높아졌죠. 이렇게 품격이 높아지는 무덤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게 청동기의 무덤 형태를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9쪽 보죠. 29쪽. 자, 주거지로 가겠습니다. 주거지 이미 아까 설명을 공통으로 같이 드렸던 건데요. 필요한 부분만 밑줄 그어볼게요.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는 장방형의 밑줄을 씁니다. 장방형. 직사각형의 모습. 그 다음에요. 하덕은 한쪽 벽면으로 옮겨지고 저장구등이 따로 설치되었다. 오늘 지금 냉장고가 부엌이 아니라 부엌 밖으로 나갔고 한쪽 벽면을 돌출시켰다. 움집을 세우는데 주춧돌을 이용하였으며, 주춧돌이라는 것 다른 말로 초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 애들은 초석을 사용하지 않아요. 바로 나무를 흙에다 바꿔 써요. 빨리 부패하고 그죠? 썩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초석을 썼어요. 우리 한옥집 보셨죠? 밑에 뭐 놓던가요? 기둥 밑에다가 이런 사각형의 또는 원형의 돌을 놓잖아요. 이걸 초석이라 불러, 주춧돌이라 불러요. 우리는 청동기 시대부터 집을 지을 때 이미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경생활의 영향으로 배산임수의 집단 칠화를 가져다. 배산임수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배산임수에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풍수지리하고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구릉지, 언덕에
앞으로 집을 지고 살았다. 집단적 칠학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데 밑에 유적을 한번 보시면 집 구조가 어때요? 형태가 비슷해요?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죠? 청동기 시대 집터 대구 수성구하고 부여 성궁리의 유적지 보시면 집터가 다양하죠. 이건 뭐죠? 이 사람이 사는 경제 규모에 따라 집 사이즈가 달라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을의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즘 치면 주민회관 정도 같은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주민회관 같은 것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터의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태가 다양성을 띠는 게 청동기 대표가 된 거다. 그 다음에 울주 검단 유적의 한호 시설, 집단 거주 주변에 한호, 즉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하는 거야. 예부로부터 적이 침입을 쉽게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 또 물 주변에다 이렇게 나무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걸 목책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호와 목책을 사용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제 경계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끔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도구갑니다. 오른쪽에 청동제 도구갑니다. 첫 번째,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밑에 그림만 봐주시죠.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제기, 그 다음에 장식용 거친 무늬 거울 있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고조선의 세력범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고조선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이것만 먼저 꼭 잡아주셔야 할 게 있어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동기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에 꽃을 피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청동기 시작했던 고조선이 철기에 꽃을 피웠다 보시면 돼요. 그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게 항상 우리가 비파형 동검이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자, 또 나왔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강? 요하, 라호호, 여기를 동쪽이기 때문에 요동, 여기를 요서. 자,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요동부터예요? 요서부터예요? 요서부터 우리 한반도 북부까지, 요서에서부터 우리 한반도의 북부까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증명. 뭘로 증명해야 돼? 기록이 없으니까. 유물이라잖아요. 유물 봐야 되겠죠. 이게 뭐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비파형 동검이 여기서도 이렇게 숫자는 적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아져요. 꼼꼼하게 등장합니다. 한반도 북부 일부 지역 갖고 이렇게, 이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게 비파형 동검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거친 무늬 거울, 한자로 뭐라 그러죠? 한자로 거칠 조자를 써서 조문경이라고 불러요. 조문경도 알아두셔야 돼요.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이다. 예, 경자가 거울 경자예요. 거울 경자. 조자는 거칠 조자, 문은 문양 문자예요. 거친 문양의 거울이다. 근데 이건 표현이 잘못됐죠. 처음에 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내 얼굴이 비치는 거야. 자, 여러분 휴대폰 있잖아요. 가끔 우리 보면 여성들이 지하철에서 보면 거울을 아닌데도, 거울이 아닌데도 휴대폰을 보고 머리를 이렇게 손질해요. 하물며 화장까지 해, 여성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휴대폰을 보고 화장까지 다 하지? 저런 테크닉은 어디서 왔을까? 굉장히 호기심 있게 봐. 근데 눈이 부딪히면 내가 미안하잖아. 못 본 척하고 살짝 또 봐. 그 여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테크닉을 보는 거예요. 대단한 테크닉을 가진 거예요. 봐보세요. 그런데 그 핸드폰은 핸드폰의 기능이에요? 거울의 기능이에요? 거울 기능이라고요? 왜 그러세요? 핸드폰은 그냥 휴대폰 기능이잖아요. 전화기 기능이잖아요. 단지 얼굴이 비치기 때문에 거울 용도 쓸 뿐이잖아요. 봐봐요.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조문경은 거울의 용도가 아니에요. 근데 하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울이 들어가 있죠. 처음 봤던 사람이 봤더니, 학자가 봤더니 거울이 비치네. 이 거울의 용도 같은데
무늬가 거친데 조문기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명명이 됐다는 거야. 근데 훗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항상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본다고 했잖아요. 50년 전에 거친 무늬 거울인데 50년 후에 학자가 봤더니 이거 아닌데? 땡땡 학자가 잘못 표현했는데? 그래서 그걸 바꾼 거야.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진 못하는데 뭐라고요? 거울의 용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대신에요. 부족장들의 권위를 표시한다. 권위를 표시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왜요? 그 거친 무늬 거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친 무늬 거울이요. 중간 부분에 홈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실을 꼬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죽 그물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 목에 걸어. 여성들이 목걸이처럼. 그리고 이 거친 무늬 거울 조문경이 내 흉부에 와닿아요. 이렇게. 자, 그럼 내 얼굴이 비출 정도면 반대쪽에 햇빛이 반사된다면 오고 있는 일반 국민들, 백성들이 빛에 반사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느낌이? 빛이 반사되네? 누가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 부족, 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A를 갖춰달라는 표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일종의 권위를 나타낸다. 됐죠? 조문경은 거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거울의 용도가 아닙니다. 이미 기출됐어요. 거울의 용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부족장들의 권위를 표시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우리 고조선을 표시하는 또 뭐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 그릇이 발견됐는데 동네 이름? 그렇지. 미송시 토기. 미송시 토기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큰 거성문화 우리 뭐라고 그랬죠? 클거자, 돌석자, 고인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고인돌도 북방에서 상당수가 발견되기 때문에 고인돌도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남쪽에도 있어요. 발전돼가지고. 미송리식 동네 이름이에요. 함경도 동네 이름인데 거기에서 그게 발견됐기 때문에 미송식 톡이다 이렇게 불러요. 동네 이름에다가 자기를 붙인 거예요. 특별하게 붙일 게 없으니까. 미송식 톡이 특징은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손잡이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손잡이가 등장해서 굉장히 특징 있는 톡이다 보시면 미송식 톡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석기 식사 시간이 돼가네요. 애매모호해서. 그러면 여기서 자를게요. 여기서 자를게요. 식사하고 석기부터 가겠습니다. 자, 식사하고 뵙겠습니다.